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12일 월요일 데일리 뉴스 시간입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네요. 저는 비가 내린다는 핑계로 오늘 아침 운동은 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핑계를 대자면, 간밤에 저희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이게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본인도 거의 난생 처음은 아닌데, 이제 이게 좀 6살 정도 되니까 뭔가 이제 알잖아요. 뭔가 아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토를 하니까 이게 놀래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괜찮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꽤 많이 어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밤을 좀 그렇게 설치고 아침에 그냥 오늘은 컨디션 조절하고 좀 다른 거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냥 오늘은 좀 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그래서 뭐 예보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온다고는 하는데 음, 이게 그래도 좀 많이 최근에 더웠는데 저 비 덕분에 좀 많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조금 이게 기온이 더 내려가기를 바라봅니다. 좀 더 시원한 어, 여름 막바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가 말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뭐 이렇게 몸이 좋은 거 드셨어요? 자, 이제 점점 여름도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어, 오늘 데일리 뉴스 볼 텐데요. 경제 애물 했더니 가끔 이렇게 깜짝 놀래요. 막 제 거 이렇게 나오면 그래가지고 아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거 나와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썸네일이 조금 약간 아쉬운데 여기 보시면 음,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어려워진다고 됐잖아요.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어, 겸용 그 주택 그리고 이제 부수 토지가 수도권 내의 도시 지역은 기존의 5배였는데 3배로 이제 줄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무슨 정원이라던가 앞에 마당 큰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2022년부터는 그 부수 토지가 3배까지밖에 비과세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랑 또 하나는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 그 상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1층에는 뭐 상가, 2층에는 주택, 뭐 3층에는 주인집 해가지고 보통 겸용주택을 지을 때 주택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겸용주택이 하나만 있을 때 역시 그 경우에도 일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일가구 1주택도 이제 9억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는 주택이 아무리 더 큰다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해가지고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좀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큰 틀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좀 해서 갖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상속주택, 2주택 파는 순서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이것도 나오고 있고, 넓게 살자 70평인데 5억의 아파트. 저도 넓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꿀팁. 이게 이제 요것도 요런 것도 나오고 있고, 요거 관련된 내용이 아마 직방 칼럼으로 직방 TV도 나오겠다. 제 것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우리 현 변호사님도 나왔네. 전세금 걱정, 보호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임 잠깐 제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늘 가듯이 구글 알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볼 건데요. 도시락 이용 경험 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제목만 봤었고 동영상 홍수 속에도 글쓰기 매력에 빠진 2030 왜일까?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동영상 홍수 속에도 글쓰기 매력에 빠진 2030들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봅시다.
여러분 그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직장 다니고 계시다면은 보고서 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보고서 같은 실용적인 그 문서에 쓰는 글쓰기하고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약간 문단, 소설, 웹소설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 자, 봅시다.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한 문단에서 여자 주인공 3인칭 시점을 남자 주인공 3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쓰는데 헷갈리나요? 자, 시점이 통일되지 않으면 독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로맨스 소설에서 보통 여주 시점이 중심이지만 남주 시점도 5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주가 사랑에 빠지는 걸 독자들이 알 수 있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고 있는 것 같네.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아, 기억 안 나요? 예,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시점이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중요하기도 한데, 저도 지금 세 번째 책 쓰고 있는데,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지금 8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강의실,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의 웹소설 아카데미 로맨스 클래스 8주차 수업이 열리고 있었다. 수강생은 20대, 30대로 직장인도 있어서 매주 토요일에 수업한다. 90분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들은 30분 동안 강사인 양효진 작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오호. 자, 요즘 2030은 유튜브 같은 영상이 대부분인데 글쓰기는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 대상이다. 온라인에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작가가 되는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런치죠. 자, 나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직장인도 되게 많이 온대요. 그리고 전업 작가도 오고 수업에서는 독자와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전 팁을 알려줬고 이 강좌를 듣기 위해 그냥 듣는 게 아닌가 봐요. 바늘구멍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의 문피아 웹소설 강좌에는 1000명이 몰렸는데 5월달 문피아가 개최한 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에 접수된 작품은 무려 4,700여 편,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규모. 와우. 12주간 진행되는 강좌는 시놉시스 선정, 스토리, 그리고 문장 훈련 등으로 구성이 됐고 데뷔작 한 개를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딱 하나 해주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좋네요. 스스로 만족하는 글을 쓰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영상은 컨텐츠를 만들 때 한계가 많지만 글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글쓰기가 사실 정말 재밌는 거는 저도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책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특히 소설, 추리소설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너무 재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가 여전히 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두 다 이런 웹소설을 써라 그런 게 아니고 글쓰기는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실무 관련된 글쓰기가 됐든 보고서 글쓰기 아니면 이런 웹소설을 쓰든 창작 글쓰기를 하든 뭐가 됐든지 본인한테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실무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무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장을 짧게 쓰세요. 문장을 짧게 써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보고서 같은 거는 실용서이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야 읽기가 편하고 특히 주어와 서술어 위치가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짧아야 되고 중간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 잘 있는지 잘 보시고 그거 꼬이는 순간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 안 하려면은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와, 내가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윗상사들은 알아듣는다. 절대 윗상사들을 능력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윗사람들도 그런 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고 쉽게 써야 된다. 오케이. 일단 요 정도. 다음에 글쓰기 관련해서 또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요즘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유행이구나 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젊은 층이 글쓰기에 관심 가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글쓰기 되게 좋아요. 저도 글 쓰고 강의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죠. 자, 목이 좀 잠겨가지고 약간 좀, 그, 뭐지? 발음이 좀 뭉치고 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중간에 계속 물은 마시고 있는데. 자, 유튜브에서는 특별히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콜마가 계속 유튜브 관련된 주요 기사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 외에 좀 그렇게 좋았던 기사는 없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구글의 유튜브 통한 불법 시위 홍보를 찾아내라. 이제 이거 싫어가지고 텔레그램 만든 애들이 유럽으로 망명했는데 구글은 과연 어떻게 할까? 유튜브 책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점점 이제 과열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유튜브 특별히 볼 거 없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정부가 되래 결론돌이다. 정부는 아무래도 좀 늦을 수밖에 없죠. 민간이 더 빠를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자, 양도소득세. 자, 주택임대와 주식 내년 바뀌는 세법에 미리 대처하자. 자, 우리도 미리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D-1 남몰래 웃는 서울 기존 아파트 비강남권 신축 단지 호가 2억 수. 이거 오늘 발표하나요? 내일 발표하나요? 내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오케이. 나오면은 또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주택임대와 주식 내년 바뀌는 세법 미리 대처하자. 자, 주식은 간단히 볼 거고 우리는 부동산 쪽이니까. 자, 무더위를 피해 즐거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성공적인 하반기를 맞이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좋은 말이다. 특히 자산관리와 절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세법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부터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그중 주택과 주식에 관한 세 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두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의뢰에 그냥 쓰는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특히 부동산 세금은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액션이 빠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요즘에 이게 물론 매수세가 있긴 한데 또 왜 내가 하는 물건은 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따져보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연말과 연초 때 우리 자산가들은 세법 강의나 교육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데 올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아니, 내년도 초에 계획을 세우면은 늦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2년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는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 올해 안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올해 안에 해야 돼요. 자, 다시요. 2년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9억이 넘는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는 올해 하는 게 웬만하면 좋다. 여기서 조건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일 것.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가 어려운 놈일 것. 총 보유 기간 중에서.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은 일단 9억 이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9억 이하라면 그냥 비과세 다 되거든. 그런데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고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원래는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줬냐면은 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장특공, 이제 맥스 80%까지 되는 장특공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고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을 내가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고율의 장특공 80% 안 해주고 그냥 일반적인 장특공 15년에 30% 맥스 30% 이걸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했다면 거주죠. 2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 차익 중 양도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1년당 8% 그리고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80%가. 그럼 만약에 2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은 2년 거주해서 한 몇 개월 부족한 경우. 이때는 1년에 2%,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면 1세 1주택 고가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혹자는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뭐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살다가 중간에 새를 놓기 위해서 나왔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양도하지 않는다면 향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해야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년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관심 갖고 들으시니까 이렇게 아침에 방송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거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정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 세법 규정을 몰라서 2년 이상 거주를 못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은 비과세라고 알고 그냥 팔아서 굉장히 세부담이 커졌다. 왜? 양도일 기준이니까. 그런 기사가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데일리 뉴스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보자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직방TV 그리고 절세의 신을 가면 이거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지금 요거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거 1주택자인데 이게 비과세가 됐냐. 요거 요게 지금 어떻게 됐죠? 조회수가 무려 지금 45만이에요. 45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뭐 어설프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 댓글이 350개나 됐네. 못 봤는데. 좋아요 1만 개.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 꼭 이거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이럴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고 넘어갈 뻔한 사람들이 조금은 구제를 받았겠구나.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면에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링크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개정되는 거.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임대사업을 하면 집에 내가 하나만 내가 거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임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유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에 지자체를 가서 등록을 하고 다시 한번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해서 두 군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중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안 하면은 과세 대상 월세 수익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수가 되는데 저도 지금 미등록한 게 좀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에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등록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갈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올해 이렇게 의무화했고 뭐 조만간 지자체 등록까지 의무화 과연 할 거냐? 그러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다 그냥 이렇게 강제화하는 건데 과연 이것도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아무튼 원칙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사 나왔으니까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이제 내년에 앞으로 조만간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아예 그냥 지자체까지 등록 의무화가 될 거냐, 저는 그게 좀 관심 포인트예요. 오케이. 나머지 여기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부동산 쪽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내용 공유하는 걸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외에 7월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확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왜? 바뀌거나 뭔가 폐기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이제 미리미리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영상 다른 거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남몰래 우는 서울 기존 아파트 비강남권 신축 단지 호가 2억수. 자, 이거 곧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거 곧 나오는데, 이게 나옴으로써 서울의 기존 아파트 중에서 신축 비강남권 신축 단지가 호가가 2억이나 올라갔다. 자, 봅시다. 자,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서울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들이 풍선 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다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상승세로 이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신축 쪽일 거예요. 왜? 결국에는 재건축 이쪽이 좀 막혀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재건축이 막히니까 그로 인해서 대체 수요를 이제 찾으니까 풍선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풍선 효과는 대체 효과거든요. 대신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 재건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래도 신축이겠죠. 재건축을 하는 게 입지도 입지지만 이제 곧 있으면 새거 되니까 그거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한 대체제를 뭐 한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고른다?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신축들이 이제 반사 효과를 보는데 여기에 입지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준공 5년인의 서울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뛰었다. 야, 0.09% 한국감정원 기준이면은 많이 뛰었네. 지난주 15년 초과 20년 이하가 0.01 보세요. 20년 초과가 0.0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준공 5년 이내 서울 새 아파트 상승폭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다 분양 끝났으니까. 그리고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조바심에 서둘러 집장만에 나선 사람이 적지 않자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 자이 전용 면적 8사가 지난달 14억 15억에서 팔린 뒤 15억 이상으로 매물이 나온다. 자, 서울숲 리버뷰 자이 전용 108은 호가가 20억이면 적당한 금액인데 집주인이 22억에 매물을 내놓더라.
전용이 108이면 한 40평 정도 되는 거겠다. 그죠?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뜸한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 서울숲 리버뷰 자기가 보면 이제 딱 그 한강 보이는 거 그거 아닌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뭐 보면 되지 뭐. 그렇지. 네이버 여기서 서울숲 리버뷰 자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잖아요. 여기. 오, 좋네. 좋네. 여기잖아요. 여기. 바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연결되는 거 아시죠? 매매 가보죠 뭐. 아까 108이었죠. 전용 108. 자, 전용 108이니까 109 요거네. 109, 110, 111 요건데 109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뭐야? 15에서 17억 5천인데 네이버하고 현장 가면 또 달라요. 110. 봐좀 빨간색 다 들어왔네. 여기서 이제 그치. 이게 가격으로만 저는 봐요. 랭킹 수는 이거 광고기 때문에 저는 랭킹은 안 보고. 이렇게 110. 이렇게 본다. 확실히 네이버가 늦네. 늦을 수밖에 없지 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지도도 좀 보고 하세요. 자, 강동구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와 다음 달 준공하는 고덕 그라시움 집값도 강세다. 아우, 좋지. 전용 84가 현재 12억에서 13억 선으로 2주 전보다 3천에서 5천 정도 올랐다. 그때 누가 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그라시움을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서울에 신축된 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정말 최근에 분양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땡큐 한 거죠. 땡큐 가지고 있어야죠. 어,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하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명시 철산 레미안 자이도 올해 4월 말 7억 7천이었는데 지난달 중순 8억 6천에 팔리고 현재 9억 5천이 매물의 호가가 나오고 있대요. 와, 장난 아니네. 이미 작년 이제 고점으로 가는 거죠. 상한제 시행 이후 신축 등 기존 아파트 값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자,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증가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상황에서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상한제 발표가 되면 재건축 단지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새 아파트 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죠. 또 다른 의견은 그래도 이제 재건축 단지가 그동안 시세를 견인해 왔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주춤하면 신축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는 보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그 수요자들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서울에 계속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이 사람들 해결 안 되면 결국 상승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실제 제 사례인데 제 아는 분은 정부 규제책이 좀 나와서 좀 뭔가 좀 시장이 주춤하면 한 번만 주춤하면 좋겠다.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는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대요. 현금이랑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바로 원하는 아파트 그냥 매수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수요가 제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큰 통계를 보고 빅데이터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뛰는지 언제 알아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움직일 때 뛰는 거예요. 저 사람들 평소에 관심 안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간 뛴다. 왜? 이미 그 정도 되면은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어려운 통계표를 보고 볼 필요도 없다. 자,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제가 쭉 봤는데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봤고요.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거 직방TV 요거 나왔던 거 이거 1회차 이거 나왔던 거 내년부터 변경되는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거 좀 이제 하나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이게 많이 보셨다는 게 이게 그만큼 이게 나름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방도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볼 줄 몰랐다. 조회수가. 그래서 이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또 하나가 개정세법 우리가 쭉 봤는데 여기 이제 세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거 그 최종 확정은 안 됐어요. 개정세법안이. 근데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온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최종 확정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바뀌는 거는 좀 연말에 국회 통과 여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좀 가볍게 보시되 그래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특히 8월 12일 이번 주는 이제 아마 이제 추석이래. 계속 놀고 싶나 봐. 여름 휴가 이제 지나고 나서 오신 분들 오늘 아마 출근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테고 그래서 이제 아마 휴가 후유증도 있고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슬슬 한번 휴가 간단하게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귀하신 분들은 적응 잘 하시고요. 또 우리 얼마 또 지나면 추석 연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오니까 또 그때 잘 이렇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을 또 잘 보내야지 이번 주 일주일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부족한 거 놓친 거 없는지 하시고 저는 지금 제 앞에 보니까 고지서가 또 한 묶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월 10일이 원천징수 납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급여를 받고 또 이제 와이프가 또 급여도 주고 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이거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혹시 공과금 밀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놓치지 않게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8월 12일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조금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소중한 하루입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진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